네, 박나래 출석 체크 됐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왜 또 22명밖에 안 돼? 또 다들 어디로 도망간 거야? 안 되겠어.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출석을 불러봐야지. 근데 어차피 이거 나중에 그 영상 돌려보면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무대 디자인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입시 준비하면서 이거 기본적으로 무대에는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거, 내가 아마 그 1학기 때도 한번 잠깐 짚어준 것 같은데, 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자. 그 1학년 가운데 누구를 시켜볼까? 최고운? 네, 네. 무대에는 무대 어떤 형태가 있어요? 프로시니엄 무대랑요. 프로시니엄 어떻게, 블랙박스. 프로시니엄 어떻게 생겼어요? 프로시니엄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네. 무대가, 네. 그리고 그리고 블랙박스 형태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그냥 네모나게 박스 형태로. 네, 좋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레나 형태가 있고요. 아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객석이 바깥에 있고 음. 공연 무대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체육관 있잖아요. 그 농구 경기장 혹은 뭐 저기 그 배구 경기장 하는 그런 체육관을 아레나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면에 다 관객들이 들어차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리고 스트리트라는 형태가 맞다. 들었습니다. 두 개 있구나. 스트릿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관객석이 양옆에 위치해 있고 무대가 가운데로 일직선 형태로 있는 그렇죠. 무대로 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은 트러스트 형태입니다. 예. 그건 어떻게 생겼죠? 돌출 무대라고도 하죠. 예. 네. 패션쇼나 예. 네, 가부키 공연에 많이 쓰이는 그렇죠. 그런 거의 뭐 달달 외웠는데? 어? 네, 잘했습니다. 자, 각각의 무대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공연의 형태와 표현의 방식, 그 다음에 무대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연출적인 관점에서 연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뉴스룸 멘트 같은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형태별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시니움 무대죠. 아까 그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그 무대의 형태가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스테이지와 객석이 분명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 에이프런은 조금 나와 있는 돌출인데 이거를 돌출 무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에이프런 무대의 대부분의 극장들은 이렇게 한 구역이 있어서 요거를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부르죠. 이게 오케스트라 피트가 왜 오케스트라 피트냐 하면은 요게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렇게 움푹 패여 갖고서 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요 안에 그 위치를 하게 되죠. 이거 뭐 대형 공연장에서 뮤지컬 보러 가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연장일 수가 있죠. 이 에이프론에 있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렌트 같은 뮤지컬 보면은 아예 그냥 작정하고 무대 위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올리는 그런 형태도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우리가 보통 연극을 하는데 뭐 제사의 벽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제사의 벽이 가장 그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프로시니움 티어터는 어떤 허구의 세상과 그다음에 현실의 세상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어떤 그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 때문에 사실은 저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 이거는 뭐 그것을 허용하고 안 하고는 어떤 연출적 표현적 방식의 문제고, 이런 그 수용자들이 갖고 있는 그 관찰적 시점에 있어서 그 장벽을 쉽게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형태도 사실은 얼마든지 실험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 국립극장에서 했던 외국의 극단이 와서 했었는데, 그때 완전히 그 객석과 그 무대를 뒤집어서 공연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관객들을 무대 위로 불러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 엄밀히 뭐 그 프로시니움 티어터에서 공연을 했다 뿐이지, 연극의 공연 형태로 봐서는 이런 식의 공연은 프로시니움 무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블랙박스의 그 형태에 가까운 그런 공연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프로시니움 무대에서 이런 시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관찰자적 시점에서 넘어설 수 없는 심리적 장벽을 깨트려주는 데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공간, 극장 공간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관객들을 무대 위로 불러 의도가 주라고 한다면은 굳이 프로시니움에서 할 필요 없는 거죠. 블랙박스에서 하면 되는데 왜 해요? 그러나 프로시니움 무대에서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장벽을 깨는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이제 연극적인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읽어내는, 그다음에 분석하는 시각도 그 무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거를 프로시니움하게 부르냐? 실제 이제 이게 그 모델링 한 건데, 요거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을 프로시니움이라고 불러요. 이걸 프로시니움 아치라고 보거든요. 프로시니움 아치. 이거 뭐 영어로 아크죠. 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극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서양 연극사에서 그 고대 그리스의 무대 형태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스케네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 알타가 있고, 제단이 있고, 객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이제 마련이 돼서,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이 그 알타가 있는 이 마당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요 무대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객석과 그 무대의 배치상에 있어서의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이런 그 실내 극장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프로시니움 아치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극장에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표현의 방향이 일방향이에요. 이쪽으로. 뭐 물론 모든 장면과 모든 연기가 일방향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 조명의 효과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표현의 그 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깊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뎁스라고 하는 그 공간의 깊이감을 또 극대화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뭐 미술 전공이나 미술 했던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 소실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입체적인 거, 평면에서 입체를 그 표현을 할 때 항상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이 프로시니움 무대가 바로 그 소실점을 가지고 있죠. 뭐 앉아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뭐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 입체적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내기가 좋죠. 그래서 프로시니움 무대를 가지고 있는 극장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폭이 넓은 것보다는 깊이가 깊은 공연장을 선호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공연장이 좋은 공연장이에요. 근데 이 깊이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무대의 깊이를 확보하려면 객석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우리 학교 뭐 1학년들은 사실 우리 학교 시설물들을 둘러볼 기회가 없어갖고서 뭐 나중에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으면 보는데 우리 중국장이라고 우리 블랙박스 형태의 우리 연극 실험실 말고 또 큰 객석이 쫙 깔린 프로스님 형태의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공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깊이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좌우로만 너무나 넓고 그래서 보통 공연을 할 때는 이 프로시늄의 라인을 안쪽으로 더 이렇게 좁히죠. 이렇게 안쪽으로 좁히다 보면 이제 시각선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좋은 공연장의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뭐 중국장 정도의 좀 대형 공연장이 있다라는 건 또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또 면이 있고 아까 조명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형태는 일방향이기 때문에 조명을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면 조명을 굉장히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공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연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런 형태를 써왔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화된 거지, 연극 매체에 가장 적합한 공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연희 같은 경우는 프로시늄이라기보다는 아레나 형태에 가깝죠. 가운데 이제 마당이 있고 그 사방으로 쫙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 관극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공연 예술, 전통 연희들이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그 형태죠.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오케스트라 피트는 없고 에이프론이 약간 나와 있고, 에이프론이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프로시늄 아치에서 약간 돌출된 요 부분은 이제 다 에이프론이라고 부르죠. 오케스트라 핏을 요 무대에 오르내림으로 이제 가변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여기다 그냥 장착을 했죠. 여기는 이것도 뭐 물론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객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무대 디자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적으로 알아둘 게 그 극장의 구조상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그 드레이퍼리, 여기에 보면 이렇게 커튼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제 레그라 그래요. 레그.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는 시각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부딪혀서 요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스태프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등퇴장로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죠. 이 레그를 만드는 천을 블랙이라고 해요. 까만색 천이기 때문에 블랙이라고 하죠. 그러나 공식적인 명칭은 블랙은 여기다도 할 수 있고 지금 뒤에 달린 것 이거 있잖아요. 뒤에 달린 이것도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블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용어적 혼동이 있는 거죠. 이걸 레그에다가 블랙을 달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블랙이라는 천 대신에 그 플랫을 세울 수도 있어요. 플랫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아예 합판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벽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레그에다가 벽을 세울 수도 있고 블랙이라는 천을 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커튼이죠. 막이죠. 막이 이제 닫혔다 들었다 하는 그런 것이고, 한 가지 또 참고할 점은 또 안전에 또 유의를 해야 되니까 이 극장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불연성 소재 혹은 난연성 소재를 반드시 써야만 하고, 지금 극장에서의 화재 사고가 몇 번 있었던 그 이후로 공연장법이 개정이 돼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공연을 하러 들어올 때는 모든 것들이 그 안전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불연 처리, 난연 처리가 되어 있는 소재로만 써야 돼요. 그 난연 처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난연 처리가 되어서 나온 천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천으로 만들고 나서 후 처리 과정에서 난연 인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인증을 받는 것은 뭐 간단해요. 그 기술은 거기다 아주 미세한 돌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데 그 약품 처리와 약품 처리 과정과 그것을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최소 7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양이 많으면 몇백만 원씩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느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을 할 때 어떤 이런 무대 장치를 극장에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극장 측에서
그 난연 처리, 후처리를 요구를 한다. 그 증빙을 내라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잘한 거이기 때문에 공연에 쓰는 그 무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방법 때문에 많은 그런 그 후처리 과정들이 있어서 일이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은 원래 잡혀 있는 일들을 하는 중간에 끼워 넣어 갖고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리고,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의 여유 있는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무대 장치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온다는 것이죠. 거의 공연 임박해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극장 공연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해야 되고 다 했는데, 그 난연 그 후처리 과정을 맡기려고 보니까 일거리가 너무 밀려 있어 갖고 업체를 한 5군데들 다 전화를 돌려봤는데, 공연이 다음 정민수? 정민수? 네? 너 마이크 켜져 있어. 그렇게 크게 웃으면은 깜짝 죄송합니다. 놀랬다네. 깜짝 놀랬다. 마이크 끄세요. 예. 예. 깜짝 놀랐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맡기려고 봤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 걸린다는 거야. 공연은 일주일 후인데. 그래갖고서 막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방법이 없어갖고 이미 난연 처리가 된 천으로 그 무대 장치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서 정말 골치가 아팠는데, 나중에 예산을 따지고 보니까 난연 처리하는 비용보다 그게 훨씬 더 싸더라고. 3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적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런 드레이퍼리들이 많죠. 자, 그리고 다음의 형태는 아까 얘기했던 트러스트 형태. 트러스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가 나와 있는 형태인데, 그냥 단순히 스테이지가 돌출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객석의 위치를 보면 돼요. 객석의 위치가 3면이죠, 3면.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에서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트러스트 무대는 이 뒤에 이렇게 프로시늄 비슷한 게 있고 그 밑으로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이 시각선이 안 나와서 좀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흔히 쓰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안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이 깊이가 좀 짧아지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형태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 상식이고, 이제 전문적 상식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형태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받는 영향들, 그 다음에 달라지는 표현의 양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보통 프로시듐에서는 그 연기자들의 연기의 방향이 한 방향인데 비해서 이거는 세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돼서, 사실은 이것을 연출을 할 때 이쪽을 보고 얘기해라, 저쪽을 보고 얘기해라 하는 그 방향성의 전환이 프로시듐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연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주의 연기가거나 뭐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카운터, 그러니까 그 상대 배역들의 움직임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배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트러스트 무대에서 B가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하겠죠, 둘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있는 객석들은 B의 뒤통수만 볼 거고 이쪽에 있는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A의 뒤통수만 볼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파일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B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A의 위치를 카운터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게 서로 이제 그 A의 B가 방향성이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할 수는 없어요, 또. 왜냐하면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변화의 포인트나 아니면은 적절한 그 계기를 이용해서 이 그 방향성을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이 기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연출적 노하우, 연기의 노하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노련한 연기자들은 연출자들이 얘기를 하거나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아도 공연장의 형태를 딱 보고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 대응을 하거나 감지를 해서
나름대로의 연기의 방향성을 이렇게 확보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공간적인 이해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공간적인 이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공연을 하게 할수록에 이제 그런 공간 인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무대 형태뿐만이 아니라 공간과 나와의 관계성 형성, 그다음에 공간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대소도구들과의 관계성 형성, 심지어는 공장의 그 시설물하고의 나 배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 연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까지도 들어가요. 그 좀 고급 연기에 올라서면은, 물론 이 과정은 학부에서는 그 다루지 않고 뭐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기는 하지만은 그런 점도 역시 무대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객석에 앉아 있는 그 관찰자들, 그러니까 이 관객들의 시각도 이 트러스트나 아니면 프로스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 관극 경험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또 미세하게 디테일한 관극의 경험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배우와 그 객석에 앉아 있는 그 관객과 배우의 이 거리에 따라서 그 배역이 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거리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연극 그 1시간 반, 2시간을 보는 동안에 어떤 특정한 배우가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이쪽 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기를 했다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사람의 본능적인 심리 작용으로 그 배역에 조금 더 공감을 하거나 더 가까워지거나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시니움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요런 심리적 형태를 이용해서 연출이나 연기자가 어떤 표현의 그 색이나 아니면은 캐릭터의 집중도 이런 것들을 또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무대 형태에 따라서 연극적 표현 양식과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러스트 무대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가부키 무대죠. 가부키 무대는 근데 약간 극단적인 형태의 트러스트예요. 그거는 이렇게 조그만 무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길게 뻗쳐 있죠. 길게 뻗쳐 있어 갖고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객석은 거의 사이드 쪽에 많이 있고 이쪽에도 좀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부키 얘기 나와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 가부키라는 형태가 일본의 전통 연극의 형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일본의 전통 연극의 형식은 가부키보다는 노라는 형태의 연극이에요. 그게 훨씬 역사가 깊고, 가부키는 불과 250년,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새롭게 나타난 그 연극의 형태입니다. 굉장히 볼거리도 많은데 비해서, 여러분들 혹시 가부키 공연 본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 동경에 가면 가부키자라고 국립 가부키 극장의 격이죠. 그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처음 가서 가부키 공연을 전부 다 보고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전체 공연 안 보리라. 이게 보통은 3부 혹은 4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지루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지루해요. 그래서 보통은 가부키를 관람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가서 그 작품에 따라서 2막이나 혹은 3막, 대부분 뭐 그 정도의 중간에서 지점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가장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티켓을 따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꿀팁입니다. 그 앞에 거 봐봤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가부키 공연들이 또 뭐 현대 일본어도 아니고 약간 좀 그 옛날 일본어 막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움직임들이 적어갖고 엄청 지루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이 뭔지, 그 해당하는 작품의 재미있는 장면을 찾아보면 다 인포메이션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티켓 예매율을 보세요. 그러면 티켓이 제일 많이 팔린 그 장면이 아마 제일 재미있는 장면일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루해서 못 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연극 중에서 가장 길게 한 연극이 3일 동안 하는 연극이 있어요. 3일 동안. 그게 러시아에서 했던 연극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루에 2부씩 총 6부작이야. 그래서 첫날 오전 있고 오후가 있고, 둘째 날 오전, 오후, 저녁까지 있었어요. 둘째 날은. 그다음에 셋째 날이었던가? 그렇게 해갖고서 총 6부인가 7부를 나눠갖고 3일 동안 공연을 하는데, 와, 이거를 다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볼드한 시도였죠. 그런 초장기 작품 오페라에도 있습니다. 오페라에도 3일 동안 상연되는 오페라가 그 뭐지 이름이 니벨룽겐의 반지인가 그건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그 경험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어떤 그 흔하게 공연되지 않는 공연이 올라가는 거를 보면 좀 흔치 않은 관객의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좀 보기 바랍니다. 예, 그 죄아벌은 저도 이제 그 3일치 티켓을 솔직히 다 사긴 했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 보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너무 못 보겠어요. 그래갖고서 셋째 날부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포기를 했는데, 왜냐면 뭐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갈매기나 뭐 벚꽃동산 세자매,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아는 그런 작품들은 대사를 뭐 달달달달 외우지는 않지만 대략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지금 제가 무슨 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해도 자막 없이도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요. 워낙에 많이 읽은 작품이니까. 근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 같은 경우는 소설의 내용은 알지만 그것이 극화하면서 어떻게 이게 대사화됐는지 모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고. 네, 그런 공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1학년 주제. 미안합니다. 1학년 주제라 그래서.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뭐냐 하면은 원래 2학기 요맘때쯤이면 좀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미친짓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을 해요. 이제 그 원래 정식 명칭은 미친짓 프로젝트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앱노멀 투 노멀이라는 그 프로젝트인데, 정말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그 고정관념을 획기적으로 타파하는 공연을 하나 만들어서 무작위의 관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정말로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지만 20학번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이후에 대면으로 전환이 되다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까지 가기 전 단계들의 프로젝트가 3개나 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우리 그 연극과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로 그 미친짓 프로젝트를 못하는 학번이 됐는데,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우리 학교 캠퍼스에 가면은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목욕탕처럼 애들이 뭐 물론 수영복은 입었지만 시원하다 그러면서 목욕을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사장님한테 불려가갖고서 직살나게 혼났습니다. 뭐 항상 그런 일이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잖아요. 연극과가 그런 고정관념을 깨부시지 않으면 누가 해? 그리고 또 초히트작 중에 하나는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그 노래도 있죠. 도대체 얘네가 무슨 그 공연을 할까? 어떤 퍼포먼스를 할까 했더니, 얘네들이 자기네들은 물고기라 그러면서 팔을 몸에 붙이고 파닥거리면서 그 우리 학교 가보면 그 계단관 앞으로 흐르는 그 시냇물이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천이죠. 거기에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은 다 물고기였어요.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그 퍼포먼스가 약간 좀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하니까 이제 그 별명이 이제 미친짓 프로젝트라고 붙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친구가 나는 3일짜리 공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단관 모처에다가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겠다. 그 자체를 퍼포먼스를 하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말렸지만 워낙에 의지가 강해서
한번 해보라고 시켰는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저녁 때 그 혼자 있고 하면 안전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규정은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불발이 있기는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 연극적으로는 도전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이긴 했어요. 그게 창의적인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로또삐라는 그 프랑스의 극단이 그 오리악 세계 거리극 축제에서 길거리에 그 텐트를 지어놓고 배우들이 3일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공연으로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그냥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 뭐 노숙자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들은 외계 생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아왔다는 뜻의 외계가 아니라 인간들이 아닌 어떤 다른 특별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그 무대에 만들어 놓은 그 천은 그냥 단순히 텐트가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벌집 형태도 아니고 뭐 약간의 그 뭐 이글루 형태도 아니고 좀 이상한 형태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이들의 삶을 훔쳐보거나 엿보는. 그러니까 밤에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7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그냥 하는 그런 공연이 아주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상명대학교 연극과 1학년짜리가 이 세계적인 극단이 했던 그 아이디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창의성은 사실은 발현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구현되는 게 어렵죠. 그것이 이제 공연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트러스트 무대의 특성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실제 실사진, 이것도 트러스트 무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은 형태상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 그 음악 공연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고, 아까 그 극단적인 형태, 길게 뻗쳐 나온 그런 형태의 무대는 그 음악 공연, 그 뭐지 가수들의 그 콘서트에서 많이 쓰이죠. 가수의 콘서트는 이렇게 T자형 무대를 좀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보다 이제 그 가수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관객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뭐 왔다 갔다 막 뛰어다니는 거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트러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이제 형태의 공연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트러스트는 사실은 뭐 조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일반적인 프로시듐의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프론트 조명과 또 사이드 조명, 백 조명이 다 가능하죠. 가능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관객들의 시선도 배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잊지를 마시고 이 사이드에 앉아 있는 관객들은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으나 또 이 그 위치에 따라서 배우들과 훨씬 더 가까운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트러스트 무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트러스트의 한 형태예요. 이거는 또 다른 길을 좀 냈죠. 이게 약간 변형된 형태의 트러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 자체 모양은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대 공간을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인식을 할 때는 객석의 위치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3면에서 관람이 가능하고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관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요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 이 무대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요것도 트러스트인데 이거는 굉장히 잘 정제된 형태의 트러스트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시니움과 트러스트의 무대를 좀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해요. 이게 약간의 가변형 객석이라면 이거 커튼이 열리면 이 뒤에 이제 약간의 그 트러스트 공간, 아니 그 프로시니움의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객석과 이 객석을 포기하고 요 중간에 있는 객석만 쓰게 되면 또 되는 거죠. 이거는 아예 그냥 빌트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가변형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블랙박스의 형태의 티어터에서 요 무대를 임시로 만들고 이 객석이 움직이는 가변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팅을 해 놓은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이게 아레나 형태의 무대죠. 이것도 역시 이 형태는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객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스테이지가 가운데 있고 이게 마당이죠. 전형적인 우리 전통 연희의 마당, 마당놀이나 뭐 이런 것들. 역시 연극을 향하는 방향성이 이거는 사방이기 때문에 이거 연출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연기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 전통 연기에서는 사방치기라는 그 용어가 있어. 그래갖고서 마당에서 뭔가 탈춤을 하거나 극을 하거나 이렇게 연기를 할 때는 한쪽 방향만 보지 말고 사방을 두루두루 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기적 형태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이렇게도 얘기했다, 이렇게도 얘기했다. 그래서 아레나 스테이지의 아주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과의 교류나 소통이 약간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연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연기자들이 이 허구의 그 공간 속에서만 머문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저렇게 할 거면서 굳이 아레나 스테이지를 고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레나에서 뭔가 공연을 할 때에는 항상 이 사방에 있는 관객들과 눈을 마주친다거나 직접 뭐 대화가 오고 가는 그 레벨의 소통은 아니더라도 관객과 눈을 마주친다거나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찝어갖고 그쪽에 호소를 한다거나 하는 그 기술이 좀 필요하고 이거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심리적 작용으로까지 들어가면은 그 교감과 소통을 넘어서 관객을 인식하고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또 개념이 들어가요. 이거 아레나 스테이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레나 스테이지에서 연기자들이 연극을 할 때는 관객을 무시하거나 관객이 없다라고 치고 나는 이 허구의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 연극적 장면과 상황 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초보 연기자죠. 그 극장과 이 공연장의 형태, 무대의 형태를 이해를 못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레나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작품이라도 이게 관객을 인식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객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관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연기가 표현적이고 아웃고잉 그러니까 약간 좀 밖으로 이렇게 내지 심리적으로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연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아레나 스테이지에서는 힘듭니다. 뭐 하지 말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또 그것만 하는 연기자는 이 공간 특성을 이해 못하는 연기자죠. 그래서 나의 그 어떤 심리적인 표현이나 감정적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과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그 극중 인물 속에 집중되던 것이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관객들에게까지도 이게 디렉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객에 대한 인식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3부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잠깐 나갔다가 좀 쉬었다가 지금 18분이니까 2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25분에 우리 다시 3부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